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송기수 작가의 몸기미 풍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목포 앞바다 어딘가에 있는 작은 섬이 이제 몸기미거든요. 그 풍경 모습이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도시에서 어떻습니까? 도시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고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남분이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멀리서 안타깝게 손만 흔들던 그 연락선은 배예요.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인데 바다나 강, 호수 등지에서 양쪽 교통을 이어주는 그런 편리한 배입니다. 드디어 기어코 기다림이 지금 되는 거죠. 몽기미 낙후된 어촌입니다. 다 왔다. 반갑겠죠. 몽기미가 생기고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설레고 기쁨, 감격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인물의 심리. 연락선에 올라간 아이들은 모두 2층으로 우르르 올라가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본 겁니다. 멀리 여러 가지 동네도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던 섬들도 차츰 가까워지고 포구 모습이 드러났다. 기와집이다 하면서 반가워하죠. 기와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새롭게 어떻습니까? 어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집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선을 대는 포구에 말로만 듣던 그 까만 기와집, 크고 작은 배들이 스무 남은 척이나 몰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먼기미에서 볼 수 없는 풍경 등을 제시한 거고요. 목포의 다자, 그러니까 목포 근처에 있는 그런 섬인가 봐요. 실제 지명이 나오면서 작품의 사실성을 좀 부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멍청하게 입만 벌렸다. 그만큼 감탄한 거예요.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 부두를 가득 메워 있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차 있고, 큰 길에는 이제 사람들 많고, 자동차 많고, 그죠? 색색으로 꾸며놓은 간판 아래 수많은 가게, 그죠? 이 상품들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광경.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 어촌에서 도시의 이 풍광을 보면서 어때요?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발전된 목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러움, 그렇죠? 경이로움, 뭐 이러한 감정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열거와 묘사,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몽김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도 기껏 연락선을 탄다거나 벼랑에서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정도였지 이런 엄청난 세상, 이 엄청난 세상은 꿈속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다. 전적 작가의 시점이죠, 이것도. 야, 저 비단 좀 봐. 순자의 손을 잡고 가던 이 두 학년 아래 남분이.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자, 남분이. 그러니까 순자가 훨씬 더 나이가 많네요. 2살. 길을 멈추며 손가락질을 했다. 길가 포목전, 포목상이거든요. 주인이 손님 앞에 비단을 활짝 펼쳤다. 그리고 비단이 많았다 이거죠. 남분인 그 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호기심 또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신문물이라든가 도시에만 볼 수 있었던 이러한 물건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도시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낭만적이죠. 더구나 서울에 며칠 동안은 무슨 동화 속의 세상을 헤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돌아온 기차에서 남분이는 어째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놔두고 그 작은 섬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에 대한 부러움, 그렇죠? 어촌에 살아야 하는 처지를 비관한 겁니다. 한탄과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자는 살벌한 서울에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순자는 바로 그 서울에서 다시 와서 지금 5년을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그 동화 같은 세월의 서울에 대한 소녀의 꿈이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으로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난다는 얘기. 그죠? 그 꿈을 딛고 살벌한 현실의 뼈마디를 부딪히며 자신을 추슬러온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의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온 5년을 갖다가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러한 작품과 관련 짓는다면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거든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결국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는 이런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부분은 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러한 부분과 매칭이 잘 돼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해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왔을 때는 따뜻하게만 웃어주는 것만 같던 그 서울이 제 발로 들어오자 너무도 싸늘하고 매정스럽다. 그렇죠? 어린 날개 있죠?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이 장면하고 또 연상이 되네요. 자, 서울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현실의 냉혹함을 드러냈고요. 순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돼지 새끼 문열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죠? 문열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새끼라든가 또 아니면 말과 행동이 덜 떨어진 그런 못난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 젖꼭지를 2개씩 3개씩 차지하고 걸퍼지게 빨아들이지만 그 문열이만큼 어때요? 힘센 녀석들이 거세게 내두른 주둥이에 깨깨 배돌기만 할 뿐 젖은 한 모금도 빨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대한 고통이 심할 때는 고양이 문열이를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새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맡기고 있는 이 어미가 얼마나 미웠던지 모른다. 저러니까 잡아먹는 짐승이겠지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자의 생각이 드러난 거고요. 이 문열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온 자기는 바로 그 문열이가 되어 있었고 그 어미 돼지처럼 누구 하나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 문열이의 처지를 동일시했고 또 그만큼 서울에서 소외감과 배척, 격리, 고립 그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떠올리는 겁니다. 고립 무원의 상태, 뭐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순자는 그 문열이처럼 떠돌다가 어때요? 공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장난감 공장. 이제는 숙련공으로 월급 4만 원이나 받고 있다. 그 사이 5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순자는 하루도 고향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구초심, 향수 이러한 한자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지만 깔보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지도 않고 쳐다볼 사람도 없다. 그렇죠? 존경할 사람, 뭐 아니면 신분이 높아서 예, 쳐다볼 우러를 사람도 없고 못에 쫓기는 또 절박감도 없었다. 그렇다는 건 반대로 뭡니까? 서울에서는 깔보는 사람도 많고 쳐다볼 사람도 많고 쫓기는 절박감도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나왔고요. 긍정적인 공간으로서 고향의 모습이 나왔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편안하고 화평한 공간임을 고향을 떠올리는 자입니다. 이 고향이 절실하다는 얘기는 현실이 그만큼 냉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몽기미의 그 포근한 인정이 정말 그리웠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서울에서는 이런 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매몰차고 냉혹한 그러한 현실을 맛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줄거리에 가시면요. 순자는 상경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중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남본이를 만나 몽기미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기차 아니네요. 자, 세 번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이 순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자보다는 남본이라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아니라 남분입니다. 섬을 산다는 것은 근처 무인도에 1년 해초 재치권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의 객것, 그죠? 바닷물이 드는 곳에 나는 물건. 잘 자라면 상당히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흉작일 때는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득보기 장사 애말라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수를 바라다가 몹시 애를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몸부터 미역 포자나 제대로 붙나 톳은 제대로 자라나 또는 부등가리 안엽조이듯 속담입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안절부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조이고 자아불안석 전전긍긍 노심초사가 되겠죠. 날이면 날마다 그 섬을 들락거렸어요. 그렇죠? 순자는 이제 몽기미 집집마다 굴적처럼 굴껍데기처럼 너덜너덜 달라붙은 그 가난이 새삼스레 가슴을 후볐다. 그러니까 깊게 긁어내듯이 몹시 아프게 됐다는 거죠. 안타까움, 가난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감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네요. 나는 작년에 우리 집에 30만 원 송금했다. 그리고 또 저만치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했거든. 언니, 우리 동네 한 집 1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어촌계에서 객것을 똑같이 나누니까 뻔한데 상해 넘긴 값을 촘촘히 계산해 보니까 1년 수입이 꼭 12만 원이자 내 한 달도 못 되더라고. 깔깔깔 하면서 지금 비웃는 겁니다. 그렇죠? 남분이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며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시골뜨기 계집아이가 한 달 수입이 12만 원이 넘는다면 그것은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벌이가 그렇게 좋아? 히 언니 실망하지 않을래? 남분이는 야살스럽게 얄밉고 대바라지게 히들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싱겁게 자꾸 웃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실망하긴 운전하고 있어. 여자가 운전한대네요. 운전 아니 계집애가 어떻게 운전을 배웠니? 당시만 해도 이제 여자가 운전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희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운전이야. 주전자 운전이. 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하겠죠. 아이고, 서울 헛살았어. 비웃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손에다 쥐어 모셔야 알겠구만. 술주전자란 말이야. 술주전자. 그러니까 술집 작부란 얘기네요. 그렇죠? 술 따라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술주전자를 운전해야 되는 거죠. 주전자를 술잔을 따라줘야 되니까 이
참 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술주전자 운천인 것은 결국 술집 여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그제야 운물이 도는 듯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처럼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 이거죠. 알아들었네요. 이때 서울서야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이런 거 볼 때 황금만능주의, 그쵸?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당당한 직업이야. 그 사이에 식순이 공순이 다 해봤지만 그건 남의 종살이밖에 안 된다. 이거 몸뚱이 도살이고 더러운 새끼들한테 구박받으며 붙박여 하루 종일 뼈걸 빼봐야 하루벌이가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서울서 사람값은 하나도 돈이고 둘도 돈이야. 이거 황금만능주의죠. 그렇죠? 국정이 과장보다 월급이 많고 서기가 kup사보다 월급이 많은 건 그만큼 칭하가려 차별한다는 거죠. 신분에 따라 사람 대접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남분이는 조금 더 수줍은 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만 원 넘게 번다는 자기가 과장이라면 공순이들은 급사턱이나 된다는 그 모양새로 이야기한 거다. 결국은 돈이 이 사람의 최고의 뭡니까? 가치 척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하시면 현대소설이고요. 78년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기미가 제재고 고향을 떠나온 젊은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산업화의 어두운 이면과 가난한 농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요. 해상적, 비극적, 사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설상 특징에는 명절, 귀향길의 한 여공과 술집 작부 고향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산업사의 그늘에 눈길 주고 그 속에 작은 희망을 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 명절에 귀향하는 여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향,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 체험과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윤리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전체 줄거리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 흐름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오늘 출제된 본문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은 각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출제된 그 문제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송기숙의 먼기미 풍경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